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선상곡 작가의 단편소설 가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단 들어보시면 듣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상곡 작가님의 작품은 책나들에서 은밀한 사랑, 외갓집 가는 길 1, 2, 즉 잔영과 제비초리 1, 2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 가시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의 불빛은 아늑했다. 커피향이 진한 찻집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불꽃 키스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원곡은 스페인어로 옥수수 수염, 앙헬 비오르도의 작곡이었다.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는 여인의 머리칼색이 옥수수 수염을 닮은 붉은색이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했다. 그의 귀에 익은 음률이었다. 왔어? 창가에 앉은 그녀가 하는 말이었다. 흠칫 놀란 그가 주변을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가 앉아있는 이웃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제야 안심인 듯 그녀의 앞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물었다. 왜 혼자야? 남편은? 회사에 일이 생겼대. 먼저 가서 당신 기다리고 있으라던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음을 깨물면서 하는 말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래도 당신이라는 말이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그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녀가 의자에서 허리를 세웠다. 뭐가 두려워서 그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당당한 그녀의 태도였다. 당황한 남자의 모습이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즐기는 표정이었다. 남편 요즘 별일 없지? 그녀의 태도를 무시하며 그가 물었다.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말로 근황을 물은 것은 의도적이었다. 어쩌면 의례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다. 일은 무슨 일? 그저 걱정 없이 회사에 나가고 돌아오면 잠이나 자고 주말이면 그저 산. 뻔히 알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는 듯 웃음을 거둔 그녀의 말이 퉁명해지고 있었다. 수길이는 학창시절부터 산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야. 산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지. 결혼 전부터 그놈의 마운틴. 나도 질렸어. 어쩜 그리 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줄 몰라? 직장보다 산악 동호인 일이 더 우선이라니까. 참고 잘해줘. 남편의 패기를 이해해야지. 그래도 히말라야까지 다녀온 사람인데. 계속하려는 그의 말을 그녀가 잘랐다. 히말라야는 무슨? 산을 정복하기나 했나? 산 아래에서 무전기나 들고 세르파들과 말도 통하지도 않는 손짓이나 하고 온 걸 뭐. 가짜는 스펙 쌓는다는 일에 드는 돈이 얼마야? 그러면서 다시 빙글빙글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가 자기와 연결되는 것 같아 민망해진 그가 쏘듯 말을 건넸다. 절반은 질책이었다. 왜 웃어? 산 얘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해? 당신과는 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그가 가볍게 양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우리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이 여자. 그 당돌함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만나자는 이유는 뭐야? 알고 있어? 한참 쏘듯 바라보던 눈빛을 나직이 가라앉히며 그가 물었다. 대답은 다시 퉁명스러워지고 있었다. 몰라. 늘 하던 그 버릇 그대로겠지 뭐. 그 사람은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잖아. 그 이유는 당신이 알아야지.
짧게 침묵이 흘렀다. 음악은 바뀌어 있었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불꽃 키스가 생각났다.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번안된 곡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았다. 가사조차 처음 대목뿐이었다. 불타는 그대 입술 장미꽃과 같이 장미의 가시 잎은 냉정하다 해도. 장미의 가시를 생각하며 문득 자기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이름이 춘이라는 것을 그는 떠올리고 있었다. 뒤마 필스 고띠에의 소설 춘이. 여자 주인공 마르그리드가 생리의 날이면 가슴에 동백꽃을 달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소설의 제목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꽤 무모하고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통째로 툭 떨어지는 동백꽃의 처연함과는 거리가 있지. 장미가 아닌 동백에도 가시는 돋아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시를 이 여자는 지니고 있을 거야. 엉뚱한 비약이었다.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시장 분석 때문에 늘 밤잠을 못 이루는 그였다. 그의 직업은 해외에서 수주된 여성 패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디자이너였다. 말이 패션이지 실은 저가품 덤핑 제품을 제작하는 곳이었다. 늘 계절을 앞당긴 디자인 작업이었지만 줄어든 거래국의 수주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였다. 당분간 쉬고 싶었다. 1년 전 성격 차로 이혼이라는 어지러운 고비를 넘긴 탓도 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산악 모임 카페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기획된 태백산 산행 안내 공고였다. 대학 시절 한두 번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을 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산을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 즉시 인터넷 신청을 끝낸 뒤 안내문에 나와 있는 준비물을 점검했다. 산행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히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것이 다행이었다. 산행 당일 집합 장소에 대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승강구 앞에 선 사람이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며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 산악대장 오수길이라는 아크릴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마주쳤다. 아니? 아는 얼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졸업반 때 같은 반이었으니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친구였다. 뜻밖의 만남이었다. 수길이구나. 그래, 넌 그때도 고교 등산부에 암벽 등반을 잘하는 열혈 학생이었어. 그래, 김기진을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다. 침착한 그보다 산악대장인 친구가 더 흥분해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총 책임자 인사말을 하면서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표정이었다. 짧은 기간 동행하는 사람끼리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기쁨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었다. 대장이 진행 요원들을 소개한 뒤 안전수칙 및 산행의 기본 행동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산은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대장의 마지막 마무리가 마치 글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산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는 것임은 알 수 있었지만 그로서는 감춘 것을 들킨 기분이었다. 그 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산행이 아닌 고교 동창끼리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대장이 다니는 회사가 그의 작업실에서 멀지 않아 만날 기회가 더욱 잦았다. 이후 산행이 계속될 때마다 대장의 강권에 적응한 것은 산행연맹에서 초보자들을 위해 기획한 국내 행사에 한해서였다. 산에 대한 집념이 강한 대장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다. 알피니스트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삶의 전부인 것 같았다. 긍지는커녕 복잡한 사념 따위나 있기 위해 일회성 회원 모집에 우연히 참여했었던 그로서는 대장을 비롯한 그의 주변 전문 산악인들의 열정이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내성적이었던 그에게 그런 친구의 접근이 오히려 고마워지기 시작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삶의 내력도 말하게 된 사이가 되었다. 대장의 질문에 서슴없이 모든 것을 말해준 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이혼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들은 대장은 그를 위로하기 위한 편향된 동조도 하지 않았고 제3자의 시선으로 결론을 얻은 냉정함으로 상황을 새겨둔 듯했다. 따라서 친구의 상처를 들추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이 바뀌는 눈빛이 되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잦은 만남에서 비롯되어 친구의 부인인 춘희와 알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침나절 오후에 만나자는 대장의 전화를 받으며 그는 잠깐 긴장을 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도사린 양심 때문이었다. 토요일인데 질긴 정막 속에 제발 잊지 마라. 오후에 내 계획이 빤하다는 질책부터 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평소 해온 그의 일방적인 말투였다. DPU 카페야. 거기서 만나. 춘이랑 함께 나갈 거야. 물론 DPU는 그도 알고 있는 곳이었다. 과거의 음악다방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이었다. 2개의 진공관 앰프에 텐테이블이 여러 개, 카운터의 뒷면 장식장에 수천 장의 LP가 진열되어 있고 대형 스피커 여러 대가 실내에 배치된 소문난 음악 카페였다. 아내와 함께 나온다는 말을 강조하며 대장은 전화를 끊었다. 지금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앉아 있는 이 여자, 춘희. 그녀의 본능이 자기를 천천히 잠식했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그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한동안 무심히 흘려들었던 음악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모스크바의 밤이 흐르고 있었다. 빠른 러시아 민요였다. 오래전 공산권 음악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모스크바라는 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는지 모스코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한 재킷 이름이 모스코의 안개였다. 모스크바를 모스코로 음역하고 밤을 안개로 의역하여 눈가림을 한 해적판들이 유통되던 시절이었다. 그가 용돈을 모아 구입했던 레코드들 속에 품질은 낮았지만 귀한 음원들이 덜어 있었다. 저 카운터 안에서 누군가 만지작거리는 레코드가 예전에 내 것과 똑같은 해적판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카페 문을 밀며 그의 친구가 들어왔다. 먼저 온 사람들이 대화를 멈춘 것은 그 전의 일이었다. 마치 조심스러운 듯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은 막 들어선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아내 옆에 대장이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늦었지. 토요일이라고 차가 밀리네. 차는 마셨나? 아니.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세 사람이 모여지자 분위기는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온 사람들의 얼굴색이 조용하게 가라앉은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당신은 회사 잘 다녀왔지? 대장이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그가 그녀 옆에 앉는 대장을 보고 물었다.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연맹에서 만난 사람이 좋은 식당을 해. 영화나 보고 거기서 저녁이나 먹자. 연맹이라면 나도 아는 사람인가? 아니, 대학 때 산악 멤버인 후배였는데 얼마 전 우연히 만났어. 그 후배가 횟집을 하더라고. 대장의 말을 그와 그녀가 무심히 듣고 있었다. 커피를 주문해 놓고 대장이 그에게 넌지시 말했다. 그 후배에게 너 소개시켜 준다고 했지. 그때까지 말문을 닫고 있던 그녀가 픽 웃었다. 나보다 기진 씨가 우선이지? 그거 보라는 듯 그에게 보낸 시선이었지만
남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진 씨라는 존칭이 듣기에 따라서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선 가장 정중한 것이기도 했다. 아무튼 세 사람이 만날 때처럼 분위기는 언제나 그렇게 흘러갔고 또한 심각하지 않았다. 창밖 오후의 햇살이 사선을 긋고 있었다. 창문을 들이운 커튼을 젖히자 밝은 빛이 일시에 펼쳐져 들어왔다. 바닷가에 위치한 호텔이었다. 8층 높이에서 바라본 파란 바다 물결이 오후 햇볕에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제주에 도착한 뒤 짐을 풀기도 전이었다. 그의 뒤에서 물병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유리컵에 물을 따라 손에 들고 창 쪽에 서 있는 그를 불렀다. 머릿결이 흐트러진 채 엷은 시트를 몸에 감고 반쯤 누운 채였다. 물 마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가 돌아섰다. 조금 전 격정의 무기였던 육체의 윤곽이 밝은 역광 앞에 서 있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의 몸매를 바라보며 그녀가 물잔을 건넸다. 남자의 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안 것이 새삼스러웠다. 아니, 남자의 몸이 아닌 그의 몸이 아름답다는 게 정답이었을 것이다. 남편을 통해서 받았던 단단하기만 한 육체의 느낌은 그다지 설렘이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몸을 탐닉했던 날 그녀는 새로운 남자의 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둥근 어깨의 선, 뽀얀 살결, 그 매끄러움, 말랑거리는 가슴 근육이 그녀에게는 전혀 새로운 신비함을 주었던 것이다. 컵을 받아든 그가 단숨에 물을 마신 뒤 그녀 곁에 다시 누웠다.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가슴에 안겼다. 팔베개로 내어준 그의 오른손이 가까이 있는 그녀의 머릿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금쯤.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 그녀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래 또? 약간 찡그린 눈으로만 그를 올려보다 이내 눈길을 내렸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같았다. 그가 알았다는 듯 말문을 닫았다. 다만 습관처럼 그녀의 머리칼 한 가닥을 손가락에 뱅뱅 돌려 감았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준이야, 왜? 그녀가 긴장하는 표정으로 그의 가슴을 쓰다듬던 손길을 멈췄다. 아이는 왜? 일부러야? 짧지만 뜻밖의 질문이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두 사람에게 남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기도 했다. 일부러 가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젊은 그녀를 대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가 내포될 수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표정을 남자는 보지 않았다. 가슴에 머리를 파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그녀가 작정한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이 안 돼. 그 사람이 왜 산에 미쳐 있는 줄 모르지? 지금 산에서 내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자조 섞인 말투였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 곁에 잘 오지도 않아. 난 그 사람의 등만 바라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 그는 아찔한 충격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거였구나. 그녀의 집요함. 어쩌면 당당해진 행위가 남편과의 부족한 정념 때문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다. 곁에 두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남편의 집착은 그 반작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산이 전부라는 자기 혼자만의 또 다른 집착에 빠져 이렇게 아내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태도는 학대일까? 그래서 그녀는 탈출을 꾀하고 있는 것인가? 그 틈바구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지는 그가 떠오르는 대장의 얼굴을 애써 지우고 있었다. 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날카로워지는 그 눈빛. 그런 눈빛을 나에게 보낼 이유는 없지. 산 때문이야. 그의 몸에 짧은 전율이 일었다. 걱정하지 마. 난 동백꽃은 꽂지 않지만. 질문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는 듯 그녀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이 되어 말했다. 당신 걱정할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는 제주도에 와 있어. 커피 마시고 싶어. 그녀가 중얼거리듯 하는 말에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래, 수길이는 지금쯤 네팔 카투만 산에 있겠지. 지금만 생각하자. 지금만 생각하면 된다. 그가 두 사람 위에 반쯤 걸친 시트를 젖혔다. 두 사람의 알몸이 드러났다. 그의 가슴에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가자. 차를 빌려야지. 그가 몸을 일으키며 하는 말이었다. 해변 드라이브는 계획되어 있었다. 제주의 해는 아직 서편에 길게 남아 있었다. 해발 1600m가 넘는 주봉을 오른 뒤 산장에 도착한 것은 서쪽 해가 기울기 직전이었다. 10월의 해가 짧은 탓에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서의 마지막 1박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의 일정 때문에 모닥불 앞에 작은 오락회도 예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끝이 났다. 산에서 맞는 10월의 밤은 이미 겨울이었다. 고산지대 수목들이 밤이 되자 스산한 바람에 몸살을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잔해. 대장이 티타늄으로 된 시에라 컵을 그에게 건네주며 하는 말이었다. 쪼르륵 술 떨어지는 소리가 명쾌했다. 깊은 산의 향기와 한 잔 마시는 술의 화기는 언제나 절묘한 만남이었다. 두터운 방한복 차림을 했어도 밤 공기가 어깨를 누를 때 마시는 한 잔 술은 수경지의 밤에만 있는 매력이기도 했다. 일행들이 하나둘 산장 안으로 들어간 뒤 대장과 그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앞에서 모닥불 불길은 아직 넉넉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대장이 자기의 시에라컵에 술을 따른 뒤 중얼거리듯 하는 말이었다. 작업이 밀렸다는 핑계로 산행을 망설이는 그를 여느 때와 달리 집요하게 졸라댄 대장이었다. 미리 끝내면 되잖아. 이번 산행은 그다지 긴 코스가 아니야. 답사까지 마쳤어. 늘 그렇듯 일방적인 권유였다. 그런 대장의 권유를 받는 순간 그의 기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가자. 어쩌면 대장에게 향한 자책감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는지도 몰랐다. 만약 그 산행을 결정한 것을 그녀가 미리 알았다면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평소 두 사람의 동행을 별로 반기지 않았던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대장이 술잔을 권하며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모닥불 열기가 아닌 불화살 하나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을 지우기 위해 잔을 기울여 차가운 술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준이가 임신을 했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대장이 한 말이었다. 무심히 뇌까리듯 한 대장의 말이 곧바로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약간은 얼이 빠진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묻는 말이 떨리고 있었다. 누가? 준이가. 임신을 했다고? 모닥불 불빛이 붉게 일렁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준이가 임신을 했다고?
밝은 대낮이었다면 그의 당황하는 얼굴을 누군가 보았다면 몹시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다행히도 불빛이 그 모습을 감추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단히 굳어있던 관념의 덩어리가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당신을 걱정하게 안 할게. 동백꽃을 꽂는 날을 알고 있다던 그녀의 말이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충격이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한 대장이 모닥불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졌다. 불티가 튀었다. 축하할 일이지? 그렇지? 대장이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은 그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득이에 찬 눈빛이 불빛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설마. 그녀가 했던 말을 그는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알 거야, 자기 자신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엄습해오는 불안감에 그가 설마. 다시 한번 속으로 외마디 비명을 외치고 있었다. 나 한 잔 더. 그가 잔을 내밀며 하는 말에 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병을 들었다. 아내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기쁜 듯 그 표정이 이제는 엄숙해지고 있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마침내 해냈음을 증명한 뒤 찾아오는 차디찬 이성을 즐겼던 늘 그랬듯 흥분을 가라앉힌 모습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휘저어버릴 수 있는 객기의 힘이 그런 것이었을까? 단단하게 다져진 몸으로 앉아있는 대장의 모습에 그는 짧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술맛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 샤워 뒤에 면도날을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 평소엔 그러지 않는데 묘하게 확인하고 싶지 뭐냐. 그냥 꺼내봤는데 뜻밖의 임신 테스트기 아니겠어?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용했던 것 같았어. 두 줄 선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양성 반응이 분명하지 뭐야. 뛸 듯이 기뻤지. 곧바로 소리내어 춘희를 부르려다가 바로 생각했어. 우선 숨기려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뭔가가 이해가 되더라. 그 좋은 일을 왜 숨기겠어? 여자들이 바라는 최고의 이벤트가 그런 것임을 미처 몰랐던 거야. 그렇지? 그래. 그가 말을 더듬었다. 더듬다가 물었다. 그게 언제였는데? 그녀와 만난 때가 언제였지? 그가 속으로 재빠른 계산을 하며 물었다. 스스로 그 시간을 찾아냈다. 그래, 3달 전이었어. 여름 휴가철의 대장은 전문가들끼리 네팔 해외 원정을 떠났었다. 그 틈을 노려 둘이서 제주도로 떠났던 화려한 일탈. 그 황홀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일주일 넘었어. 확신하기까진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나도 참고 있는 중이지만 입이 근질거려 죽을 지경이야. 아마 분명해. 지난달 생리 안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 너에게 처음 말하는 거야. 요즘 춘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아마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 물론 처음이고 나이가 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겠지. 딴 때 같으면 같이 왔는데 어쩐지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어. 이젠 몸조심해야 하잖아. 그가 헛기침을 했다. 한기는 밤 공기 탓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들어갈까? 그래, 춥다. 잠불 완전히 사위면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라. 푹 자. 그가 일어섰다. 푹 잘 수는 없을 것 같다.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었다. 다리가 떨려오는 것이 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스스로 알고 있었다.
오늘은 하산의 일정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능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길은 워낙 험악해서 올라오는 등산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를 선택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능선을 돌아가는 것보다 거리가 많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앞사람만 따라 내려가시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앞사람을 앞지르기 하셔도 안 됩니다. 험준한 길이라 한 사람씩 내려가는 길로 닦여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앞사람을 놓치시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리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려가다 보면 1시간쯤 소요되는 지점에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전체가 모여 쉴 만한 장소는 거기뿐입니다. 너럭바위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말 그대로 넓지만 완만한 경사가 있으니 바위 위쪽에서만 휴식이 가능합니다. 바위 아래 낭떠러지는 깊은 소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장이 얼마 전 스스로 답사했다는 하산 코스를 산악회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어쩌면 긴장을 유발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조금도 관용이 없는 산의 속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무리 전문 산악인들이라 해도 그들이 주관하는 기획 산행은 뒷동산을 산보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 당연했다. 위험지대는 산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사람들은 대장을 둘러싼 채 그 안내를 침착하게 듣고 있었다. 너럭바위에서 1시간가량 더 내려가면 오늘의 산행은 끝입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가 기다리는 곳이 오니 도착하기까지 안전에 절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선두는 제가 서기로 하고 후미는 저희 연맹 강총무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낙오를 방지한 빈틈없는 계획이었다. 산행 일정의 마지막 날은 산행 중 쌓인 피로와 함께 목적을 이루었다는 안도감이 간혹 심신을 이완시킬 때가 있기 마련이었다. 하산 때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그 이유였다. 그러므로 길을 무리 없이 닦고 인도하는 전문인이 앞장을 서야 했다. 따라서 중간과 끝자리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야 했다. 후미를 책임지는 일은 낙오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을 잘 아는 힘 좋은 베테랑이어야 하는 게 철칙이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선두와 중간, 후미는 우리 대원들이 인도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저희 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인원 점검과 장비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던 대장이 주의사항 전달을 끝낸 뒤 비로소 마주하게 된 친구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어디 아파? 아니. 간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아침 내내 말문을 닫고 있었던 그의 대답은 무거웠다. 천천히 내 뒤만 따라와. 하산이 시작되었다. 앞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한 사람씩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장이 있었던 높은 지대 나무들은 벌써 잎을 지우고 있었지만 얼마간 내려가면 늦가을의 홍엽이 보일 것이다. 맨 앞을 내려가던 대장이 배낭을 나무 등에 기대고 뒤를 따르는 일행을 기다리기도 했고 맨 뒤에 강총무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암벽 틈으로 내려가는 길은 소문 그대로 험준했다. 앞뒤를 잇는 사람과의 거리가 있어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그녀의 임신에 매달려 있었다. 앞서 내려가는 대장의 뒷모습이 암벽과 나무 사이로 간혹 사라졌다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간밤에 대장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저 사람은 천진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교활한 것인가? 그녀가 말한 것과 다르게 지극히 정상인 부부관계라면 말할 나위 없이 축복해야 할 일이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기만 한 그였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와 함께 감추어둔 이 불편한 진실,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모두가 파멸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방법은 아직 없다. 오직 그녀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생각은 기우 쪽으로 비약했다가 다시 나락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조심해. 대장이 멈추어 서서 뒤따라오는 그를 향해 말을 건넸다. 벼랑에 가까운 산허리라 앞장선 대장은 뒤따르는 기진을 하늘 바라보듯 올려보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럭 바위가 있는 지점이 가까워진 것 같았다.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물소리가 들리면 드디어 산의 중간 부분에 이르는 지점임을 알게 된다. 어느 정도 위험한 길이 끝나가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산 정상 부근과는 달리 나뭇잎들이 화려하게 물들어 길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너럭 바위 아래는 여러 갈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함께 만나 소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중 가장 큰 계곡의 물줄기가 거대한 암벽 아래를 돌아 직접 닿기 때문에 겉은 잠잠하지만 그 깊이는 정작 알 수 없는 곳이었다. 보통의 쏘가 그렇듯 물속의 합류 지점은 와류가 심하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 소 옆으로 난 벼랑을 끼고 돌아 한참을 내려가면 드디어 완만해진 길이 시작되는 코스였지만 간혹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착한 행보라면 산행 중에 있는 난코스 중 하나일 뿐이었다. 너럭바위 쪽으로 간 대장의 모습이 잠깐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려오는 벼랑길에 거대한 암벽이 돌출되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었다. 그가 암벽을 돌자 드디어 너럭바위가 나타났다. 넓은 상판이었지만 허공에 돌출되어 낭떠러지 쪽으로 짧게 경사가 진 바위가 한눈에 드러나 보였다. 접근 금지 편말이 벼랑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상판 바위 낭떠러지 아래 검푸른 소가 묵묵히 도사리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었다. 배낭을 벗은 대장이 파란 목수건을 풀어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여자가 벼랑길 내려오기가 힘에 겨웠는지 나뭇가지와 바위 틈에 묻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수건을 다시 목에 감은 대장이 휴대폰을 통하여 강총무에게 현재의 위치를 묻고 있었다. 상황은 순조롭니? 대장이 사무적으로 하는 말을 무심히 들으며 그가 배낭을 벗으려고 몸을 돌린 순간이었다. 아! 문득 배낭이 무언가에 걸린 느낌이었다. 동시에 발길이 채인 듯 그의 몸이 휘청 중심을 잃었다. 완만한 경사면의 균형을 잃은 발길이 낭떠러지 쪽으로 곤두박질 쳐진 것이다. 관성을 지닌 그의 몸이 벼랑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이었다. 그의 한쪽 팔에 지독한 통증과 함께 격한 반등으로 이어졌다. 쓰러짐과 동시에 허우적대는 그의 한쪽 손목을 대장이 재빨리 움켜잡았기 때문이었다. 순간적으로 엎드린 대장의 또 다른 손이 바위에 갈라진 틈에 자라난 작은 떡갈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있었다. 딸려가는 몸의 힘을 버티기 위한 순발력이었다. 대장의 한쪽 손에 잡힌 채 함께 미끄러지던 그의 몸이 벼랑 아래 허공에 매달리면서 그 관성이 멈췄다. 추락의 위기에 빠진 그를 붙잡느라 얼결에 내던진 전화기가 저 아래 허공으로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 모두 순간의 일이었다. 대장이 엎드린 자세로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여기! 뒤따라오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다. 바위 쪽으로 내려오던 여자가 이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그 뒤를 따라오던 남자가 배낭을 벗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꽉 잡아요. 그 짧은 순간이었다. 손목을 잡은 사람과 잡힌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그때였다. 공포로 사색이 된 그를 내려다보며 대장이 씩 웃고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안간힘을 쓰면서 도와달라는 고함을 지른 뒤에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다. 보이는 사람에게만 웃는 웃음. 자기의 우람한 손에 잡혀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대장이 가만히 속삭이고 있었다. 넌 줄 알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였다. 춘희 상대가 너였다는 것. 숙이라. 공포에 질린 그의 말을 가로채며 대장이 뒤를 향하여 또 고함을 질렀다. 빨리 좀 와줘요. 그 고함은 위장 같지 않았다. 대장이 다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웃음을 거둔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대장의 눈빛이 원래 이랬던가. 가끔 그런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친절과 우정은 모두 지금을 위한 위장이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이는 낳게 할게. 대장의 말이었다. 어깨에 매달린 배낭이 허공에서 중력의 힘으로 그의 몸을 더욱 무겁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공포에 겨워 말조차 할 수 없는 그의 본능적인 안간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장이 움켜쥔 손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다급하게 사람들을 부르는 고함 소리로 위장한 채 멈춰 있을 뿐이었다. 내 아이야. 속삭이듯 말한 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훌륭한 연기였다. 내 다리를 잡아요. 그렇게 외친 대장의 목소리와 함께 달려온 남자가 위험한 바위의 경사면을 정신없이 기어오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짧은 순간에 가시에 찔린 통증이 그의 뇌리를 스쳐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아닌 여자의 본능에 찔린 통증. 그러나 그 통증의 값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제 곧 대장이 손을 놓을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대장은 친구를 끝까지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의 연기도 훌륭히 해낼 것이고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 실족으로 인한 사고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배낭을 벗으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대장의 손이 멜빵에 달린 조임끈을 짧고 힘있게 낚아챈 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동시에 다리를 챈 찰나의 힘에 그의 균형 감각이 묘하게 뒤틀려 버린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며 휴대전화 통화 시간의 절묘한 알리바이를 맨 뒤를 따라오는 강총무는 증언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계의 초침이 한 바퀴도 돌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경사진 바위등을 황급하게 기어온 남자가 대장의 다리를 움켜잡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대장의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인 순간이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유구무원이라는 말과 함께 문득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박노엽 시문집 구름 속의 밭을 갈며 중에서 한 귀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또 몸을 닦아라. 세상살이 안위는 처신에 달렸다. 벗을 택하고 이웃을 택할 때 덕 있는 사람과 친하라. 허영과 탐욕은 결국 목숨을 해치고 바르지 않게 재물을 취하면 도리어 몸을 해친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화복은 자신이 직접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라. 네, 여기서 재물을 사람으로 환치해도 같은 의미겠지요.
오늘은 절대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재미난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